지난 20일 밤 10시 서울 서초구 영곡동의 골목길. 지나가는 개미조차 안 보이는 실정입니다. 레이 차량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켠 채 도랑에 빠져 있는데요. 차 안에는 외국인 여성 2명과 한국인 여성 1명이 제발 살려달라며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한 외국인 여성이 소리를 지르다 말고 전방을 확인하더니 순식간에 졸도를 해버리는데요. 그 옆에 있던 외국인 여성 또한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한국인 여성이 괴상한 표정을 지으며 미친 사람처럼 웃어대네요. 섬뜩한 그 웃음에 차 안에서 서둘러 도망치려는 외국인 여성. 도대체 서초구 영곡동의 그 밤길에서 그 여성 3명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마트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샹친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 홀로 던져진 고아이기도 해요. 저희 부모님은 2014년 윈난성 쿤밍역에서 발생한 칼부림 테러 사건으로 인하여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피로 칠갑된 부모님의 모습을 고스란히 목격한 저는 당시에 무척 어렸어요. 그때 부모님 모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아무도 저희 마음을 들여다봐주지 않는 환경에서 저는 그렇게 보육원에 떠맡겨지고 말았지요. 무시무시한 사건으로 부모님을 잃은 후로 저는 강한 트라우마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왕따를 줄곧 당했어요. 중국에서는 알게 모르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숨을 끊는다는 건 무섭지만 말 그대로 어렸기에 부모님 없이 살아가야 할 환경이 더 무서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버텨내고 살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소심하고 어두운 성격 탓에 사람을 거부하던 저를 유일하게 반기던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라 할 수 있는 메이란 친구예요. 메이는 제가 밀어내고 화내도 늘 밝은 모습으로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사람의 순수한 관심을 처음 받아본 저는 메이 덕분에 점차 변해갔어요. 학교 졸업도 무사히 할 수 있었고 대학 졸업 후 마트 직원으로 취업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메이는 어렵게 사는 저를 위해 흔쾌히 집에 방 한 칸까지 내준 고마운 친구입니다. 그런 메이는 제게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메이가 그랬듯 저 역시 메이가 하는 모든 걸 순수하게 응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 동경을 일으키던 메이가 어느 날 제게 큰 걱정거리를 안겨주었는데요. 메이가 한국의 K-팝 그룹에 환장하더라고요. 언젠가 꼭 한번 한국의 콘서트를 보러 갈 거라고도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가수가 공연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자신이 직접 한국에 가고 싶다고 노래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죠. 저보고 같이 가달라는 메이의 말에 저는 오랜만에 메이를 밀어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몰라서 그래? 거긴 테러범이 중국보다 더 많다고. 이게 바로 저희 생각이었거든요. 2021년쯤 한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중국인이라면 다 알 텐데 그 영상에선 한국인이 탈레반 그룹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이 대중문화로 급부상한 나라라고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테러 활동을 허가하고 몰래 지속하고 있는 국가도 바로 한국입니다. 운이 나쁘면 괜히 한국에 갔다가 내가 테러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단 뜻이죠. 곱게 자란 메이는 평소에도 테러나 사건 사고에 대해 둔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었어요. 메이는 당연히 살면서 사고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하는 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실제 테러의 피해자였기도 하면서 아직까지 부모님을 잃은 그날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쿤밍역의 칼부림 사건 이후로 지하철은 절대 이용하지 못했고 개인적으로 손해볼 일이 생기더라도 밤이 되면 무조건 귀가하였습니다. 중국마저 두렵지만 그래도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중국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해외로 나가볼 생각은 꿈에도 안 했어요. 유튜브가 성장하면서 한국의 치안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쯤은 저도 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점은 제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국에 간첩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며 각종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마약 밀반입도 쉽게 뚫리는 곳이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래에는 한국과 관련 탈레반 영상까지 퍼졌으니 제 기준에선 도대체 한국이 뭐가 안전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하지만 메이는 저희 강력한 경고를 무시한 채 결국 한국 콘서트장 티켓을 예매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대학 때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인 진서와 친해져서 함께 가기로 했다네요. 불법으로 양도 티켓까지 구매한 메이는 제게도 함께 갈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게 메이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위험천만한 나라에 메이 혼자 보내고선 결코 편히 지낼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메이의 제안을 수락했고 그렇게 제 발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니 진서가 우리를 마중하며 반겼어요. 저는 그날 진서란 친구를 처음 보았습니다. 메이의 친구라고 하니까 좋은 한국인이겠거니 생각할 뿐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신이 난 메이를 두고서 저라도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서가 빌려온 렌트카를 타고서 자리를 이동했어요. 그렇게 한참 4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도 창밖을 보며 한국의 교통 상태라든지 한국인의 돌발 공격이라든지 끊임없이 경계할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진서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했을 정도로 딴 곳에 정신 팔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잘 가던 차가 갑자기 급정지하는 겁니다. 안전벨트 하고 있어 망정이었지. 몸이 들썩할 만큼 튀어올라 깜짝 놀랐어요. 하마터면 창문에 머리를 박을 뻔했죠. 진서의 행동에 당황해서 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진서가 어딘가 모르게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메이와 저는 진서에게 더 묻지 못했습니다. 진서가 느닷없이 차를 버려두고 전방으로 달려가 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은 듣도 보도 못해서 저와 메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사태는 저희의 입을 더욱 다물게 만들었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돌발 행동하는 것이 진서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뒤쪽에서도 수많은 한국인이 차를 버려두고 진서와 같은 방향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어디서 저희만 모르는 마라톤 경기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중국에서도 급정거하는 차는 많습니다. 그러나 여긴 제가 문화를 전혀 모르는 한국이니까 더 두렵고 걱정되었어요. 이 궁금증은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라진 진서를 찾기 위해 차에서 내려 앞쪽으로 걸어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겁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중앙에는 트럭이 멈춰 있었고 트럭에서 제대로 고정되지 못했던 술병들이 도로 위로 와르르 쏟아져 있더라고요. 그 사고로 인하여 순식간에 차선은 혼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주위에선 한국인들이 계속 달려드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흡사 술에 미친 좀비 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제가 중국에서 겪었던 사고가 함께 떠올랐는데요. 마트 직원인 저는 배달 직원의 갑작스런 부상으로 인해 대신해서 배달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급했던 나머지 제가 음식 재료를 제대로 씻지 못했던 겁니다. 코너를 돌자마자 음식 재료들을 전부 떨구고 말았어요. 뒤늦게 주우려고 오토바이를 세웠지만 이미 주위에서 달려든 중국인들이 그 싱싱한 재료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주워가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결국 그날의 피해액은 제가 전부 배상해야 했고 저의 생돈만 나갔었어요. 그래도 중국인은 남의 물건을 노릴 때 어느 정도 눈치는 봅니다. 저렇게 술병을 하나라도 더 주워가려고 옷까지 벗어서 포대기를 만들고 있는 한국인들처럼 염치 없지 않아요. 반토막짜리 국가라 그런지 후진국의 극치를 드러내도 딱히 부끄럽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와중에 트럭 주인의 태도가 좀 특이했어요. 술병을 잠깐 줍다가 말더니 도난당하는 술병을 보면서도 어디론가 전화만 걸 뿐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아무리 치안 수준이 바닥이라 하더라도 물건이 눈앞에서 도난당하고 있는데 태연한 모습을 보이는 건 좀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후진국의 특징인가 싶으면서 의아했죠.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일행인 진서까지 득달같이 달려가니 그 부분은 마음이 좀 많이 씁쓸했습니다. 메이에게 진서와 친구로 지내지 말라고 진지하게 조언까지 해볼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차로 올라타려던 그 순간 저는 다시 차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찰나에 믿기지 않는 새로운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거든요. 술병을 다 줍고 치운 한국인들이 주운 술병을 하나같이 트럭에다 전부 옮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술병을 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있었어요. 도둑질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시민을 한마음으로 도운 거였습니다. 모두가 망설이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덤벼드는 탓에 도로 위의 사고는 아주 신속하게 해결되었어요. 제가 잠시 멍 때리고 있는 사이 교통 상황은 곧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진서까지도 금세 돌아왔죠.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화 같은 모습에 저는 어안이 벙벙하여 진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들 똑같이 도울 수가 있어? 대가를 바라지도 않아? 그러자 진서에게서 돌아오는 답변은 아주 황당했고 동시에 한국인의 특징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교통에 혼선이 생기면 일정의 차질이 따르기 때문에 바쁜 한국인들은 착한 마음보다는 빨리빨리 이동하려고 도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와준 마음이 다 자기를 위해서였던 거예요. 살면서 그렇게 착한 이기심은 처음 봤습니다. 뭐라고 지적할 말이 없어서 헛웃음만 터졌네요. 그렇게 겨우 5분도 안 돼서 저희는 다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지체면 중국에선 그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신호 대기가 길어진 상황일 뿐입니다.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교통이 돌아가는 겁니까? 그 도덕적인 좀비떼를 보고 나니 창밖을 보며 경계했던 제 행동이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진서가 추천하는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난생 처음 먹어보는 삼겹살이란 음식을 대접받았는데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치곤 전혀 거북스럽지 않은, 아니 솔직히 아주 맛있었던 식사였습니다. 사실 저는 매일을 만나 사람답게 살기 시작했음에도 마음 한켠에 치유되지 못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입이 짧아진 상태였습니다. 메이는 늘 많이 먹지 못하는 저를 걱정하며 맛있는 걸 많이 사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남은 죄책감 때문에 먹을 자격이 없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테러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시원하게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삼겹살이랑 고기 너무 맛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도 살리지 못했던 제 입맛이 삼겹살에서 터져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진서의 제안으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제가 한국을 곱게 보지 않는다는 것쯤은 진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의 밤거리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한 거였어요. 원래는 식사 마치면 바로 숙소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위 사고와 삼겹살로 인해서 저희 경계심이 좀 누그러진 탓인지 한국의 밤거리쯤은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한국의 치안에 대해 진서가 굉장히 당당해 보여서 은근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뒤 저의 방심을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드라이브를 제안한 진서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서울의 도로는 생각보다 화려하고 밝아서 그리 무서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외곽으로 차가 빠지니 상황이 달라지더군요. 그저 도심에서만 드라이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서가 도시 외곽 또한 한국은 안전하다며 잘난 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인적 드문 곳으로 빠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메이가 밝은 날 다시 오자고 말렸지만 진서의 무모함이 계속해서 직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국 알지도 못하는 밤길을 잘못 들어 공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어디선가 고양이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저희 차가 좁은 길가에 도랑으로 빠져버리는 사고까지 발생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참다 못한 저는 진서에게 화를 내버렸어요. 사고 과정에서 팔을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멍이 들 만큼 아팠거든요. 진서 역시 당황하며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진서에게 빈정상해서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메이는 그런 저와 진서의 사이를 풀어주려고 눈치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제가 줄곧 걱정했던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도움을 기다리며 전방을 주시하고 있던 저는 곧 낯빛을 허옇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적이 없을 것 같은 거리에 갑자기 커다란 버스가 나타나 정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커먼 중년 아저씨들이 하차하는데 차림새가 굉장히 기이했습니다. 코로나도 아닌데 마스크를 끼고 있었고 손에는 갈고리 모양의 삽으로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꼭 테러를 위한 무장공비 같기도 하였습니다. 패닉에 빠진 저는 공포에 떨며 그때부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테러범이야, 테러범. 당장 여기를 벗어나야 돼. 저는 메이만이라도 데리고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차 문을 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팔 부상까지 잊을 만큼 몸을 함부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제가 크게 몸부림칠 때마다 차가 더 기울어지더라고요. 진서가 저를 붙잡고 진정하라며 고함을 질렀는데 이미 저는 정신을 놔버려 진서를 강하게 뿌리치기만 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 저의 발악에 메이도 뒤늦게나마 무장공비 아저씨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경고했던 한국에 가려진 면모에 대해 상기하는 듯 했어요. 저 사람들이 테러범이야? 이제 우리 어떡해. 메이까지 공포에 떨기 시작하자 차 안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험악해졌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진서는 정신이 나간 건지 또 돌발 행동을 하더라고요. 술병 주우러 달려갈 때도 돌발 행동이라 생각했는데 그 불안하고도 이상한 짓을 다시 반복했어요. 다짜고짜 창문 밖으로 몸을 빼내더니 무장공비들을 향해 소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숨겨도 모자를 파내 대놓고 죽이러 오라고 신호를 주고 있으니 잠시나마 진서가 혹시 간첩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진서 때문에 천천히 걸어오던 무장공비들은 곧장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공포영화가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진서는 옆에서 깔깔 웃기만 하더라고요. 이젠 정말 진서가 섬뜩해서 나무라는 것도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진서의 행동에 소름 끼쳐서 저와 메이 둘 다 잠깐 얼빠져 있던 그때였어요. 한 걸음에 달려온 무장공비들은 순식간에 우리 차를 에워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떠오르며 그만 체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차는 엄청난 힘에 의해 들어 올려지기 시작했고 눈 깜짝할 새에 지상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아저씨들이 차 문을 강제로 오픈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들이 보인 반응이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소리, I'm sorry. 영어로 놀란 저희를 진정시키며 들고 있던 무기를 황급히 내려놓고 걱정하더라고요. 저랑 메이가 얼어붙어 있는 동안 진서가 가장 먼저 아저씨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혼란스러웠습니다. 공경에 빠진 우릴 돕기 위해서 버스를 세운 거라는 진서의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 메이가 발목을 다쳐 다리를 절었는데 아저씨 한 분은 자신의 옷을 찢어 메이에게 응급처치를 해주더라고요. 저 또한 팔을 부여잡고 있으니 제 부상도 간단하게 조치해 주셨습니다. 들고 있던 위협적인 무기는 자신들이 농사꾼인데 차를 들어올리기 위해 지지대로 쓰려고 챙긴 거라고 합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 쓴 것도 자신들이 외부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혹시 모를 코로나를 조심하고자 갖춘 복장이라네요. 모든 사실을 알자 저는 그제야 잔뜩 겁먹었던 심장이 느슨하게 풀리면서 안도의 숨을 뱉었습니다. 그 아저씨들은 구급차가 당도할 때까지 저희를 보호해 주셨어요. 저희는 그분들 덕분에 안전하게 머물다가 구급차에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들이 저희에게 한 작별 인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병원으로 이동하는 내내 제게 무척 큰 감동을 안겨주었어요. 밤길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제깍제깍 들어가. 건강해야 뛰놀지. 부모님들이나 해줄 법한 잔소리를 해주곤 떠나신 겁니다. 참 얼떨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잃고 그 어떤 어른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큰 부상이 아니라서 간단한 응급치료만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병원을 나오자마자 진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진서는 그 무장공비 아저씨들이 우리의 공경을 발견하고 돕기 위해 정차한 것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메이를 보고 그렇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에서 30년을 살았는데 테러범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라고 하더군요. 제가 한국인 관련해 탈레반 영상을 본 건 불과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인인 진서는 테러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하니 그제야 모든 게 제 오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게다가 제가 직접 한국의 실상을 체험하고 목격했기에 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위험할 뻔한 일을 겪었음에도 제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참 민망하면서도 감사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큰일을 치르고 나니까 더 이상 한국이 위험하단 생각 따위 들지 않더군요. 그 밤에 저희는 부상도 입고서 한강에서 놀다가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날보다는 편안한 심신으로 한국 콘서트를 즐길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예술을 즐기는 자세조차 훌륭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질서와 청결을 잘 지켜 관람하는 경우는 또 처음 봤습니다. 아시아 중에서 중국이 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이야말로 땅덩어리만 크지 사람이 살기 좋고 안전한 나라는 단연 한국인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도덕 개념을 배울 기회가 생긴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중국에서 퍼지는 한국의 소문에 대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겨우 이틀의 시간을 보냈지만 아주 값진 가치를 얻어갑니다.